김민준의 시간은 오래된 책 냄새 속에 갇혀 있었다. 서울의 번화함이 비껴간 낡은 동네. 녹선동의 한 구석에 자리한 헌책방, 기억의 서재는 그의 세상이자 감옥이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청춘을 바쳤던 남자는 이제 희미한 조명 아래 먼지 쌓인 책등을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했다. 책방은 책을 사랑했던 아내의 마지막 꿈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이곳은 민준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산이자 벗어날 수 없는 그리움의 공간이 되었다. 7월에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밤이었다. 창밖은 거대한 수묵화처럼 번져나갔고 굵은 빗줄기는 낡은 유리문을 사정없이 때렸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손님의 흔적인 찻잔을 씻어 엎어놓고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몸을 기댔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밤 10시를 알리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폐점 시간이었다. 그의 시선은 계산대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로 향했다. 몇 년 전,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리고 외동딸 수연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은 이제는 너무나도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암으로 허망하게 그의 곁을 떠났고 수연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걸어오던 영상통화를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나갔다.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에 보내오는 짧은 메시지가 연례 행사처럼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다. 제 앞가림하기도 바쁜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시릴 뿐이었다. 민주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 고요한 공간의 문을 잠그고 2층에 있는 작은 살림집으로 올라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잠들지 못하는 밤을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할 차례였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그것이 그가 아내를 잃은 후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과도 같은 삶의 방식이었다. 그가 출입문에 걸린 영업 종료 팻말을 걸기 위해 유리문으로 다가섰을 때였다. 빗줄기가 그려내는 흐릿한 풍경 너머로 무언가 하얀 형체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비닐 조각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은 개였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축 늘어진 하얀 털, 진흙탕물이 튀어 군데군데 회색빛 얼룩이 묻어 있었다. 한눈에 봐도 진돗개였다. 그러나 개의 모습은 어딘가 기묘했다. 어미개인 듯한 녀석의 등에는 포대기처럼 천조각에 쌓인 작은 강아지가 엎여 있었다. 그리고 더 기이한 것은 어미개의 목에 낡고 빛바랜 노란색 어린이 책가방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주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것인가 싶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다. 헛것이 아니었다. 걔는 문 바로 앞에서 꼼짝 않고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을 보고 있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흠뻑 젖은 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간절함과 지성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거는 것만 같았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는 무시하고 문을 잠갔을 것이다. 길 잃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의 고요한 일상을 깨뜨릴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새끼까지 없고 아이의 책가방까지 맨 저 기묘한 모습은 어딘가 불길하게까지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민주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새끼를 업은 어미의 모습은 현실을 넘어선 어떤 절박한 이야기처럼 다가왔다. 텅 비어있던 그의 마음에 무언가 작은 파문이 일었다. 아내라면 어땠을까? 생명을 사랑했던 그녀라면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여보, 이리 와서 이 불쌍한 아가들 좀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민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끈질긴 시선 앞에서 민준의 무관심이라는 얇은 방어막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저 눈빛을 외면한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망설임을 꾸짖는 듯했다. 젠장 나직한 욕설과 함께 그는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 낡은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유리문이 열리자 빗줄기와 함께 축축한 밤 공기가 서점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어미개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목적지였다는 듯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몸짓이었다. 녀석의 뒤를 따라 들어온 민준이 문을 닫자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다시 한번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멀어졌다. 서점 안에는 낡은 책들이 머금은 묵은 종이 냄새와 빗물에 젖은 개의 퀴퀴한 냄새가 어색하게 뒤섞였다. 민주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두 불청객을 바라보았다. 어미개는 흠뻑 젖은 몸을 가볍게 한번 털어낸 후 바닥에 조심스럽게 주저앉았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의 등에 업힌 새끼를 향한 지극한 정성이 배어 있었다. 녀석은 등을 감싸고 있던 천 조각을 주둥이로 능숙하게 풀어냈다. 그러자 젖은 털 뭉치 같던 작은 강아지가 어미의 품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강아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미의 젖을 찾아 파고들었다. 민주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수의사도 아니었고 개를 키워본 경험도 전무했지만 그는 어미개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 이상의 그 무엇을 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치고 두려운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새끼를 돌보는 눈빛만은 한없이 온화하고 강인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주는 안쪽 살림 공간으로 들어가 낡은 수건 몇 장을 가져왔다. 그가 다가가자 어미개는 잠시 경계하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그의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잠잠해졌다. 마치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어미개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개는 얌전히 몸을 맡겼다. 축축하고 차가웠던 털이 점차 보송보송해지자 녀석은 고맙다는 듯 그의 손등을 한번 핥았다. 따뜻한 혀의 감촉에 민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 어린 딸 수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웃어주었을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온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디서 온 거냐? 너는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평소에도 그는 종종 혼잣말을 했다. 텅 빈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혹은 식은 밥을 혼자 먹다가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은 그 말들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말에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대상이 있었다. 어미개는 대답 대신 그의 손길을 묵묵히 받았다. 강아지를 닦아주려 하자 어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허락해 주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한 강아지는 민준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았다. 따뜻한 물을 그릇에 담아주자
어미 개는 허겁지겁 혀를 담갔다.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이었다. 먹을 것을 찾아 냉장고를 뒤졌지만 혼자 사는 남자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남은 식빵 한 조각을 꺼내주자 개는 그것마저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설쳤다. 서점 한쪽 구석, 낡은 담요를 깔아준 곳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에 잠든 개 모자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계산대 위에 올려둔 노란색 책가방으로 향했다. 비에 젖어 축축한 가방에서는 희미하게 아이의 채취가 나는 것 같았다.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그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번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자신의 고요하고 정체된 세계에 이 두 생명체는 작은 돌멩이처럼 던져졌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민준의 마음속에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외면하고 있던 무언가를 향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개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기묘한 만남이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시작일까?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에서 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는 낯선 숨소리에 잠에서 깼다. 평소라면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을 그의 공간에 작고 규칙적인 생명의 소리가 더해져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래층 서점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미개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에 어젯밤에 기묘했던 사건이 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몸을 일으켰다. 2층 살림집의 작은 창문으로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서점 안. 그가 낡은 담요를 깔아준 구석에서 어미개와 새끼는 서로의 몸에 기댄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어미개의 지친 옆구리가 부드럽게 오르내렸고 새끼는 어미의 품에 파고들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은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민주는 그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여 움직였다. 하지만 그가 다가서자 어미개는 마치 잠든 척하고 있었던 것처럼 즉시 눈을 떴다. 개의 눈은 더 이상 어젯밤처럼 절박하지 않았다. 대신 깊고 차분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 새끼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다. 민주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알았다. 알았어. 해치지 않아. 그는 어색하게 중얼거리며 손을 들어 보였다. 개를 키워본 적 없는 그로서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일단 굶주렸을 테니 먹을 것을 줘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조용히 서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벽 공기는 비 냄새와 젖은 흙 냄새로 가득했다. 녹선동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그는 동네 어귀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리자 야간 근무로 지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졸린 눈으로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민주는 곧장 애완동물 용품 코너로 향했다. 게사료 몇 종류와 우유,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밥그릇이 전부인 단출한 코너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무난해 보이는 강아지용 사료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가자. 아르바이트생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사장님, 개도 키우셨어요? 늘 책만 사러 오던. 말 수 없는 헌책방, 주인의 손에 들린 개의 사료는 분명 낯선 풍경이었을 것이다. 아니, 잠시 맡아주고 있네. 민주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카드를 내밀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뺨이 어색함으로 살짝 붉어졌다. 자신의 삶에 생긴 작은 변화를 타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서점으로 돌아오자 어미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사온 사료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자 개의 코가 바쁘게 킁킁거렸다. 민주는 플라스틱 그릇에 사료를 쏟아부어 개의 앞에 놓아주었다. 개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며칠을 굶은 것이 분명했다. 그릇이 비워지는 소리가 텅 빈 서점 안을 울렸다.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계산대 위로 옮겼다. 그곳에는 어젯밤부터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노란색 책가방이 놓여 있었다. 낡은 책들로 가득한 갈색 톤의 서점 안에서 그 가방의 노란색은 유독 이질적이고 선명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뚝 떨어진 물건 같았다. 그는 천천히 가방으로 다가갔다.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방의 천은 비에 젖었다 마르면서 얼룩덜룩해져 있었고 귀여운 병아리 캐릭터 그림은 여기저기 긁혀 낡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가방 한쪽 모서리에 묻어있는 검붉은 얼룩이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는 그저 진흙 자국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 햇살 속에서 본 그 얼룩은 마른 핏자국처럼 보였다. 누구의 피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가방의 지퍼에 손을 가져갔다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손을 뗐다. 이 얇은 지퍼 하나가 현실과 끔찍한 진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직 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의 신경은 온통 두 불청객과 노란 책가방에 쏠려 있었다. 그는 책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눈은 계속 개의 움직임을 쫓았다. 점심때가 되자 그는 늘 먹던 컵라면 대신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계란으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맨밥 한 덩이를 덜어 어미개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이것도 먹어봐라. 그는 또다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공허한 독백과는 달랐다. 그의 말을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에는 온기가 실렸다. 어미개에는 그의 호의를 아는 듯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고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임시 이름이라도 붙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어미개, 새끼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쩐지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그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는 절망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작은 불씨를 지펴준 어미개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미에게 의지하는 작은 강아지에게는 그가 잊고 지냈던 가장 순수한 감정의 형태처럼 보여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희망아, 사랑아. 그가 이름을 부르자 희망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했다. 그 작은 교감에 민준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샘물이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아내의 유품이 담긴 낡은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가 아끼던 무릎 담요를 꺼냈다. 희망이와 사랑이가 잠든 구석에 담요를 깔아주자 한결 아늑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졌다. 아내의 물건을 다른 생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마치 아내가 아직 살아 돌아와 그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손님은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서점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의 질감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죽음과도 같은 적막이었다면 이제는 평화로운 휴식에 가까운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평화 속에서도 불안감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노란 책가방, 그것은 이 어설픈 평화의 한가운데 박힌 가시와도 같았다. 민주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방을 쳐다보았다. 그는 가방을 만져보고 들어보고 심지어 냄새를 맡아보기까지 했다. 희미한 아이의 냄새와 함께 눅눅한 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결심해야만 했다. 이대로 개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구청이나 동물보호소에 연락을 해야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방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어쩌면 가방 안에 주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는 희망이와 사랑이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선득해졌다. 고작 이틀 만에 그는 이 작은 생명들에게 깊이 정이 들어버린 것이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될 터였다. 외로움이라는 병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밤이 깊어지고 괴종시계가 다시 10시를 알렸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책상 위 스탠드 조명 아래 놓인 노란 책가방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희망이와 사랑이는 그의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잠든 개들을 한 번, 그리고 책가방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 불안한 기다림은 그를 미치게 만들 것 같았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희망이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 가방이 품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가방의 차가운 금속 지퍼를 잡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지난 며칠간의 모든 망설임과 불안,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이 교차했다. 이제 곧 이 기묘한 방문의 진짜 이유가 밝혀질 것이다. 밤의 무게가 서점의 낡은 책들 위로 내려앉았다. 김민준의 손은 노란 책가방에 차가운 금속 지퍼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이길 듯 크게 울렸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미지의 문을 열기 직전의 긴장감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마침내 지퍼를 당겼다. 씩! 오래된 지퍼가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정적에 잠긴 서점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가방이 입을 벌리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주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나 신분증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이의 것이 분명한 몇 가지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손때 묻은 크레용 한 통과 스케치북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케치북을 펼쳤다. 안에는 아이의 서툰 그림들이 가득했다. 동그라미 몇 개로 이루어진 사람 얼굴, 구불구불한 선으로 그린 집, 그리고 유독 많이 그려진 하얀 개의 그림. 민주는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어떤 그림에서는 개가 집체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었다. 아이의 세상에서 그 개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순수한 표현이었다.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손이 어느 페이지에선가 멈췄다. 거기에는 한 여자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여자는 긴 머리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고 아이는 그 옆에 서서 여자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다. 그림 속의 행복은 너무나도 순수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림 위쪽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나 그리고 별이. 민주는 나직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아마도 희망이의 원래 이름인 듯했다. 그는 그림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 그런데 왜 별이는 새끼를 업고 이 낯선 곳까지 와야만 했을까? 이 행복한 그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는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가방 안을 더 살폈다. 작은 손수건과 물티슈. 그리고 아이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바람막이 외투 하나가 곱게 접혀 들어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기 위해 외투의 안쪽을 살폈다. 이름표가 바느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칸은 비어 있었고 그 대신 작고 붉은 실로 알파벳 H. 자 하나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연락처도, 주소도, 심지어 아이의 이름조차도. 민주는 허탈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비밀의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미국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아이와 엄마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절망감. 그리고 동시에 이제 희망이와 사랑이를 당장 떠나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기적인 안도감. 그는 그런 생각을 한 자기 자신에게 흠칫 놀라며 죄책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던 희망이, 아니 별이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마치 민준이 가방을 열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계산대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코로 툭툭 밀었다. 녀석의 평소답지 않은 행동에 민주는 의아한 눈으로 걔를 내려다보았다. 별이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고요하거나 차분하지 않았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갱! 별이가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민준과 출입문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 의미는 명확했다. 가자. 지금 당장. 왜 그러냐, 별아. 민준이 녀석을 달래려 손을 뻗었지만 별이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크고 요란한 짖음이 아니었다. 짧고 단호하며 재촉하는 듯한 소리였다. 멍멍. 그 소리는 텅 빈 서점의 침묵을 갈랐다. 잠들어 있던 새끼 사랑이가 그 소리에 놀라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녀석의 이름을, 이제 막 알게 된 진짜 이름을 불렀다. 별아! 괜찮아. 왜 그래? 뚝! 하지만 별이는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변했다. 녀석은 민준의 바지가랑이를 이빨로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물었다. 그리고는 출입문 쪽으로 그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민주는 그 힘에 이끌려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별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다. 그 눈빛은 인간의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당신이 와야 해요. 지금 당장요. 그 눈빛 앞에서 민준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었다. 이 밤중에 걔를 따라 나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단 하나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 별이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스케치북 속 행복한 가족의 그림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알았다. 알았어. 갈게. 같이 가보자. 민준이 나직하게 말하자 별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짖는 것을 멈추고 그의 바지를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문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그를 기다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민주는 스케치북을 계산대 위에 그대로 둔 채 벽에 걸린 겉옷을 걸쳤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작은 손전등을 찾아 켰다. 잠든 사랑이에게 담요를 잘 덮어주고는 그는 결심한 듯 별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가자.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비는 그쳤지만 낮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민주는 개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였지만 밤에 걸어보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가게들은 모두 셔터를 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수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는 별이가 이끄는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한 긴박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점의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김민주는 익숙했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따뜻한 조명과 묵은 종이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 차가운 냄새와 축축한 어둠만이 남았다. 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그 작은 몸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유령처럼 보였다. 민주는 주머니 속 손전등을 켜고 흔들리는 작은 빗줄기에 의지한 채 개의 뒤를 바짝 따라 붙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녹선동의 밤거리는 죽은 도시의 폐허 같았다. 가게들은 모두 굳게 셔터를 내렸고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은 바닥에 고인 빗물 웅덩이만을 음산하게 비추고 있었다. 낮 동안 익숙했던 풍경들은 밤이 되자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낡은 건물의 그림자는 거대한 괴물처럼 꿈틀거렸고 바람에 스치는 비닐봉지 소리는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민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별이의 뒷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녀석의 걸음에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며 민준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영리한 모습에 민준은 불안한 와중에도 작은 감탄을 느꼈다. 저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서점이 있는 번화가를 벗어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동네의 뒤편으로 향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시간을 잊은 듯한 곳, 이곳은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남은 것은 철거를 기다리는 텅 빈 집들 뿐이었다.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민준의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도시의 상처가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 키만큼 자라난 잡초가 골목을 뒤덮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은 텅 빈 눈동자처럼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담벼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와 함께 철거를 알리는 붉은색 스프레이 글씨 철거가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다. 끼익! 그가 실수로 밟은 낡은 철판 조각이 비명을 질렀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재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길고양이일 것이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이곳도 한때는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었다. 민주는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아내가 살아있고 딸 수연이 아직 어렸을 때
주말이면 종종 이 동네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오곤 했다. 그때 이 골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저녁밥 짓는 냄새로 가득했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공을 차던 아이들, 평상에 모여 앉아 부침개를 나누어 먹던 아주머니들, 그 모든 생생했던 풍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의 서점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저 텅 빈 집들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우울해졌다. 세상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먼지만 쌓여가는 존재 별이가 아니었다면 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저 기억의 서재라는 관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시간을 흘려보냈을 것이다. 별이는 그런 민준의 상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녀석은 이따금 멈춰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냄새로 더듬어 찾아가는 듯했다. 그 모습은 민준으로 하여금 이 여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했다. 그렇게 미로 같은 골목길을 얼마나 더 걸었을까. 별이가 마침내 한 2층짜리 낡은 양옥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 집은 유독 더 어둡고 스산해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은 흉터처럼 보였고 녹슨 철대문은 한쪽 경첩이 떨어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유령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별이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녀석은 부서진 대문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어둠에 잠긴 2층 창문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하늘을 보며 길고 구슬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보통의 개 짖는 소리와는 달랐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응축된 절규였다. 메마른 골목의 공기를 가르고 밤하늘로 퍼져나가는 그 울음소리는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망가 왕개처럼 들렸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곳이구나. 별이가 그토록 자신을 데려오고 싶어 했던 곳이. 그는 손에 든 손전등을 들어 집을 비춰보았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폐허의 풍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1층의 창문은 낡은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2층 창문 하나는 깨져 있었고 그 안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민준과 현관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듯한 무겁고 진지한 눈빛이었다. 민준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발목을 잡았지만 이제 와서 돌아설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별이가 왜 이토록 슬프게 우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찾아온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스케치북 속 행복한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전등 빛에 의지해 잡초를 헤치고 삐걱거리는 현관문 앞으로 다가섰다. 문손잡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별이를 돌아보았다. 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치 기도를 하듯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차가운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끽!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그와 동시에 퀴퀴하고 서늘한 공기가 훅 뿜어져 나왔다. 단순한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곰팡내와 그보다 더 불쾌하고 근원적인 무엇인가가 섞여 있었다.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코를 감싸 쥐었다. 별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녀석은 문턱에 서서 안쪽의 어둠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다가 이내 슬픈 신음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다. 마치 그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극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듯이 개의 그런 반응은 민준의 심장을 더욱 불안하게 죄어왔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집안을 비췄다. 빗줄기가 닿는 곳마다 시간이 멈춰버린 풍경이 드러났다. 거실 바닥에는 아이의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작은 로봇, 플라스틱 블록 몇 조각,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낮은 밥상 위에는 먹다 남은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음식물 위에는 하얀 곰팡이가 솜처럼 피어 있었다. 누군가의 평범했던 일상이 아주 갑작스럽게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계세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을 향해 외쳤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공허하게 울렸다가 사라질 뿐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발밑에서 먼지가 풀썩 일었다. 불쾌한 냄새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짙어졌다. 이제 그는 그 냄새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책이나 영화에서만 접했던 죽음의 냄새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돌아가고 싶었다. 이 끔찍한 비밀을 모른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별이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를, 이 집에 잠들어 있는 진실을. 손전등 불빛이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비췄다. 액자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스케치북 속 그림의 엄마와 같은 사람이었다. 여자의 미소는 너무나도 눈부셔서 이 음습한 공간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액자 옆 벽지에는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듯한 낙서들이 가득했다. 노란색 병가리, 하얀 강아지, 그리고 구불구불한 선들. 그는 안쪽 방문 앞에 섰다. 냄새는 바로 저 문틈 사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천천히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역류하듯 덮쳐왔다. 그는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다. 그곳은 아이의 방인 듯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그림책 몇 권이 펼쳐져 있었다. 천장에는 야광별 스티커가 붙어 있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 민주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손전등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방 안의 참상을 잠시 비췄다가 한쪽 벽을 향해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보았다. 한 여자가, 액자 속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낡은 옷장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마치 옷장 위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발을 헛디딘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리맡 바닥에는 짙은 핏자국이 검게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을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옆의 모습이었다. 여자의 품 안에는 작은 아이가, 노란 책가방의 주인이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엄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단잠에 빠진 것처럼 아이의 작은 손에는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그 낡은 크레용이 쥐어져 있었다. 닳고 닳아 얼마 남지 않은 하늘색 크레용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끔찍한 진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엄마는 아마도 며칠 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는 죽은 엄마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굶주림과 탈수 속에서 서서히 엄마의 뒤를 따른 것이리라. 별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주인이 쓰러지고 작은 주인이 울다가 지쳐 잠들고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는 그 모든 절망의 시간을 녀석은 어미를 잃은 어린 새끼를 자기 등에 업고 주인의 유품인 책가방을 챙겨서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제발 누구라도 이 비극을 알아달라고 외치기 위해 그제야 민주는 희망, 별이가 왜 하필 자신을 찾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녀석은 그저 아무나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매일 밤 불이 꺼지지 않는 유일한 가게, 고요함 속에 한 남자가 외롭게 앉아있는 그 서점을 녀석은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민주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방에서 뛰쳐나와 현관으로 달려갔다.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밤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지만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집 앞 공터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별이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럽게 그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제 너의 끔찍한 비밀을 나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민주는 개의 목을 끌어안았다. 미안함과 슬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자신의 서점에 찾아왔던 그 간절한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에 대한 죄책감, 이 작은 가족을 덮친 비극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과 이 무심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뒤엉켜 터져 나왔다. 한참을 울던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다. 그는 가까스로 베일리 인포 세 글자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네, 빌꼬리비입니다. 말씀하세요. 민주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흐느끼며 어둠에 잠긴 낡은 집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단어 대신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의 정적을 깨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왔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좁은 골목을 어지럽게 비추었고 곧이어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낡은 집 앞에 멈춰 섰다. 김민주는 여전히 별이를 끌어안은 채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집 주위로 둘러쳐졌고 감식 반원들은 하얀 방진복을 입고 장비를 챙겨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슬픔이나 애도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절차와 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형사. 최경수 경장이 민준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는 최초 신고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였다. 성함이 김민준 씨 맞으시죠? 이 집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 밤중에. 최경수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다. 민준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쉽게 믿기 힘든,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이 개가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별이를 가리켰다. 며칠 전 제 서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책가방을 목에 걸고 새끼를 업은 채로요. 최경수는 미심쩍은 눈으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민준의 핏기 없는 표정과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그는 일단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첩에 그의 진술을 받아 적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 2개를 가지고 집 안에서 나왔다. 들것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엄마와 아이였다. 민주는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마주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천 위로 어렴풋이 드러나는 작은 몸의 윤곽은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별이는 들것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보며 차마 소리내지 못하는 울음을 삼키듯 몸을 가늘게 떨었다. 그날 밤 민주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별이가 처음 서점에 나타났던 순간부터 책가방을 열어보게 된 계기, 그리고 마침내 이 비극적인 현장으로 이끌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형사들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기록했다. 그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따금씩 별이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재개발 구역의 빈집에서 젊은 미혼모와 어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작은 동네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구조자를 찾아 나선 영리한 진돗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지역신문의 작은 사회면 기사였던 것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어떻게 개가 그럴 수가 있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불쌍해서 어떡해. 사람들은 비극의 본질보다는 영궁견의 기적적인 행동에 더 열광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기억의 서재 앞에는 방송국 로고가 박힌 승합차가 멈춰 섰다. 곧이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서점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김민준 선생님 되시죠? KBC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준이 무언가 대답하기도 전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선생님, 개가 처음 서점에 왔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개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 기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민준에게 소음처럼 들렸다. 그들은 사건의 진실이나 죽은 모자의 슬픔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대중의 흥미를 끌 자극적인 이야기, 충견제공권이라는 미담뿐이었다. 비극은 이미 그들의 손에서 흥미로운 소비재로 전락해 있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기자들을 지나쳐 서점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유리문 너머로 기자들의 아우성과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이전까지 민주는 그저 존재감 없는 늙은 책방 주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점 앞을 지나가며 안을 힐끔거렸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저 양반이 개 때문에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네. 그러게 말이야. 책방도 저절로 홍보되고 횡재한 거나 마찬가지지. 죽은 여자가 미혼모라던데 딱 하게 됐어? 그래도 개 하나는 정말 잘 키웠네.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깨달았다.
별이의 필사적인 노력은 미담으로 소비되고 한 가족의 처참한 비극은 사람들의 심심풀이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렸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다. 그는 이 차가운 세상의 민낯을 마주하며 깊은 환멸을 느꼈다. 민주는 며칠 동안 서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서점 안쪽 작은 방에 틀어박혀 별이와 사랑이를 끌어안고 시간을 보냈다.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고 싶었다.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 바깥 세상의 시선을 차단했다. 기자들은 며칠 동안 서점 앞을 지켰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자 하나둘씩 떠나갔다. 어두운 서점 안. 민주는 별이의 눈을 보며 끝없이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그가 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비극은 이미 끝난 뒤였다. 별이의 노력은 주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 주인의 삶, 그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세상에 잊히지 않도록, 그들의 죽음이 그저 무용고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알리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자신이 느꼈던 작은 희망과 옹이는 사실은 거대한 비극의 잔해 위에서 피어난 신기루 같은 것이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편의 잔혹한 연극에 뒤늦게 초대된 관객일 뿐이었다. 바깥 세상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을 때 서점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외로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환멸과 같은 비극을 공유한 새 생명체의 유대감이 뒤섞인 무겁고 단단한 침묵이었다. 민주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이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세상의 소란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며칠간 서점 앞을 진치고 있던 기자들도 더 이상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없자 하나둘씩 떠나갔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새로운 가십거리에 밀려 점차 잦아들었다. 녹선동은 다시 예전의 무심한 정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김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뒤였다. 경찰의 조사는 사고사로 종결되었다. 젊은 미혼모였던 이수진 씨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고 양가 부모님과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녀와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런 연고도 남기지 않은 채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가 허망하게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신문 사회면에 작은 단신 기사로 실렸다가 이내 다른 사건들 속에 묻혀 잊혀갔다.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처음 현장에 출동했던 젊은 형사 최경수가 다시 서점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제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서며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민준은 말없이 차를 한 잔 내왔다. 최경수는 찻잔을 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본론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걔들 때문에 왔습니다. 희망이와 사랑이 말입니다.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의 옆에 엎드려 있던 희망이가 최경수를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개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진정시켰다. 원칙적으로는 시 유기견 보호소로 인계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사망했으니 이제 소유권이 없는 개들이니까요. 최경수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며칠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희망이와 사랑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다시 찾아올 끔찍한 고독을 그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차가운 보호소의 철창 안에 갇혀 있을 두 생명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최경수는 민준의 침묵을 지켜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표정이 딱딱한 형사의 얼굴에서 고뇌하는 한 젊은이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저희 팀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녀석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차가운 보호소 철창으로 보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다들 마음이 편치 않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르신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아이들을 계속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입양 절차는 정식으로 밟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민주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당연히 개들을 빼앗길 것이라고, 이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세상의 무심함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온정의 손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물론입니다. 최경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히려 저희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어르신이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정을 감췄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텅 비어 있던 그의 가슴에 수십 년 만에 다시 들어와 박혔다. 며칠 후 민주는 구청을 찾아가 희망이와 사랑이에 대한 정식 입양 서류를 작성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딱딱한 행정 서류를 마주하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그는 서류의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갔다.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마침내 반려동물 이름을 적는 칸에 이르렀다.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별이, 그것은 녀석의 원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는 사라진 한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 속에 묻어두어야 할 것 같았다. 녀석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자신과 함께 그는 펜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처음 녀석에게 주었던 이름을 적었다. 절망 속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그 이름, 김희맹. 자신의 성을 붙여주자 그 이름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임시로 부르던 이름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가족의 이름이었다. 그는 이어서 아래 칸에 적었다. 김서랑. 서류를 제출하자 담당 직원은 잠시 희망이를 보며 말했다. 아, 이게가 바로 그 뉴스에 나왔던. 정말 영리하게 생겼네요.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절차를 마쳤다. 그의 손에 들린 입양 확인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모자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그가 짊어져야 할 슬픔과 책임의 증표였다.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희망이와 함께 천천히 걸었다. 사랑이는 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늘했다. 그는 이제 이 두 생명을 온전히 책임져야 했다. 그들의 상처와 슬픔까지도 모두 보듬어야 했다. 서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계산대 위에 놓인 노란 책가방을 보았다. 그는 다른 유품들은 모두 처분해달라고 부탁하고 책가방만을 챙겨왔다. 이제는 그 가방이 더 이상 두렵거나 기괴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느껴졌다. 그는 희망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집에 가자, 희망아, 사랑아, 우리 집이다. 희망이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길게 핥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따뜻한 새로운 가족의 서약이었다. 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김민준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그의 하루는 이제 김희망과 김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외로움에 잠을 설치다 마지못해 일어나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방문을 긁는 희망이의 작은 소리에 잠을 깼다. 잠을 깨우는 소리가 있다는 것, 자신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규칙적인 산책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목줄을 잡고 걷는 것 자체가 몇십 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산책은 이제 그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그는 일부러 재개발 구역 쪽으로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동네의 작은 공원이나 강변을 따라 걸었다. 수십 년을 살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이 바뀌는 나무잎,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 냄새, 강물 위로 반짝이는 윤슬. 그는 멈춰서서 그 모든 것을 희망이와 함께 바라보았다. 희망이는 그럴 때면 잠시 걷는 것을 멈추고 그의 옆에 앉아 그가 보는 것을 함께 보는 듯했다. 사랑이는 산책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갓난아기 같았던 녀석은 쑥쑥 자라 이제 제법 개다운 티가 났다. 검은 반점은 더욱 선명해졌고 짧았던 다리는 길어져 공원을 제 세상인 양 뛰어다녔다. 다른 개를 만나면 무서워서 희망이의 등 뒤로 숨었고 날아가는 나비를 보면 잡으려고 허공에 앞발을 휘둘렀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게 되었다. 비극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었지만 사랑의 존재 자체는 삶의 지속을 의미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배경음악처럼 그의 삶 저변에 항상 낮게 깔려 있었다. 특히 계산대 위에 놓인 노란 책가방은 그 비극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침묵의 증인이었다. 그는 매일 서점 문을 열 때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마다 무심코 그 가방을 쳐다보았다. 가방은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무겁고 아픈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더 이상 가방을 그곳에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상처의 흔적이었다. 그는 작은 사다리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끝에서 바래진 병아리 캐릭터의 거친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기억의 무게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서점 가장 높은 책꽂이, 오래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고전 문학 전집 옆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이제 가방은 그의 일상적인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가방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의 서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는 슬픈 기억의 일부가 되어 그곳에서 조용히 잠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억을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날 밤에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낡고 차가운 집 안에 서 있었다. 죽은 이수진 씨가 그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왜 좀 더 일찍 와주지 않았느냐고. 왜 내 아이를 살리지 못했느냐고 소리 없이 묻고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면 희망이가 어느새 그의 침대맡으로 다가와 걱정스럽게 그의 얼굴을 핥아주고 있었다. 녀석도 같은 꿈을 꾸는 것일까? 그는 희망이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괜찮다. 괜찮아. 그것은 희망이를 위로하는 말인 동시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주문이었다. 희망이 역시 트라우마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녀석은 종종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녀석의 눈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보고 있는 듯 아련했다. 특히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녀석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럴 때면 녀석의 곁에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었다. 그들은 같은 비극을 목격하고 같은 기억을 공유한 유일한 동반자였다. 인간과 짐승이라는 경계를 넘어 그들은 깊은 슬픔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물론 딸이 보고 싶고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가 돌봐야 할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그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묵직한 감정이었다. 텅 비어 있던 그의 가슴은 이제 그 무게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결코 가볍고 행복한 감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공허하지는 않았다. 그는 희망이와 사랑이를 돌보는 행위 속에서 일종의 구원을 얻었다. 이수진 씨와 한솔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는 남겨진 두 생명에게 쏟아부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서점 앞 가로수에 잎이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내렸다. 민주는 떨어진 낙엽을 쓸며 생각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한때는 찬란했던 생명도 언젠가는 쓰러져 땅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남겨진 존재들은 그 기억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삶이라는 이름의 형벌이자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희망이와 사랑이를 돌아보았다. 두 생명은 그의 발치에서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졸고 있었다. 상처의 기억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일상의 켜가 쌓여가고 있었다. 늦가을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진우는 창가에 앉아 스며드는 햇살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희망이는 그의 발치에, 훌쩍 자란 사랑이는 맞은편 낡은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서점 안은 나른하고 평화로운 공기로 가득했다. 그들만의 작은 섬, 그들만의 고요한 세계였다. 딸랑! 그때 맑은 종소리와 함께 서점 문이 열렸다. 진우가 졸음에서 깨 눈을 떠보니 젊은 엄마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들어서고 있었다.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일찍. 진우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자아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사랑이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강아지야.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 사랑이에게로 달려갔다. 잠이 깬 사랑이는 낯선 아이를 보고 소파 밑으로 쏙 숨어버렸다. 아이 엄마가 당황하며 아이를 불렀다. 민지야, 이리 와. 그러면 못 써. 강아지 놀라잖아. 그 순간 민주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지라고 불린 아이의 맑은 목소리, 그 작은 체구, 그것은 그의 뇌리에 박혀있던 한소리의 모습과 겹쳐지며 잊고 있던 트라우마를 날카롭게 찔렀다.
노란 책가방, 스케치북 속의 그림, 그리고 차갑게 식어있던 작은 몸. 기억의 파편들이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를 강아지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 평화로운 공간이 그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존재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들에게 여긴 문 닫았다고. 어서 나가달라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 소파 밑에 숨어 있던 사랑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그리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이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낯가림이 심했던 사랑이가 처음 보는 아이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이었다. 민지라는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웃음소리는 묵은 종이 냄새만 가득했던 서점의 공기를 단숨에 환기시켰다. 아이의 웃음소리에는 어떤 슬픔도 어두운 기억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치에 있던 희망이도 어느새 일어나 으르렁거리기는커녕 그저 꼬리를 느릿하게 흔들며 두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어쩌면 사랑이도 아이가 그리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그려주고 함께 잠들었던 작은 주인을 아이 엄마가 멋쩍은 표정으로 민준에게 연신사과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저희 아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민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뱉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두 생명이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작은 손과 사랑이의 부드러운 털. 그 평범하고 아름다운 광경은 그의 아픈 기억을 잠시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소리의 비극 위에 모든 아이들의 모습을 겹쳐보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한 소리는 아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강아지를 보며 웃고 있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렇게 정겨운 헌책방이 있는 줄 몰랐네요. 아이 동화책 좀 보러 왔어요. 아이 엄마의 말에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쪽 어린이 책 코너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녀가 책을 고르는 동안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랑이와 장난을 쳤다. 희망이도 어느새 다가와 마치 자기 새끼를 지켜보는 어미처럼 아이의 옆에 조용히 엎드렸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비극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한 늙은 서점 주인의 반려견들과 강아지를 사랑하는 한 아이가 있을 뿐이었다. 여자가 책을 한 권 골라 계산대로 가져왔다. 이 책으로 할게요. 앞으로 자주 들를게요. 사장님. 네. 그러십시오. 강아지들도 보러 와도 되죠. 민지야. 내 아이는 신나게 대답하며 사랑이의 목을 한번 꼭 껴안았다. 엄마와 아이가 떠난 후 서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다른 온기를 품고 있었다. 민주는 계산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다. 자신과 희망이, 사랑이를 하나의 슬픔 공동체로 묶고 그 비극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타인들은 그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경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금 전의 일은 그 단단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아이와 엄마는 희망이와 사랑이를 비극의 증거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사랑스러운 생명으로 바라봐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을 싹 꺼내 그 남자가 아닌 친절한 책방 사장님으로 대해 주었다. 그 평범한 시선. 평범한 대화가 민준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책장 위에 놓인 노란 책가방을 바라보았다. 가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슬픔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평생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 슬픔을 짊어진 채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작은 온기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비극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만이 죽은 이들을 위한 애도는 아닐지도 모른다. 남겨진 생명들과 함께 남겨진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추모일지도 모른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이를 안아들었다. 사랑이는 그의 품에 안겨 기분 좋게 꼬리를 쳤다. 그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희망이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길게 핥았다. 창밖으로.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기억의 서재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 드는 것 같았다. 첫눈이 내렸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소리 없이 창밖을 하얗게 물들이는 눈송이를 보며 김민주는 뜨거운 찻잔으로 손을 녹였다. 1년 전 희망이와 사랑이가 처음 이곳을 찾아왔던 그날 밤처럼 비가 내렸더라면 마음이 더 스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은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주었다. 세상의 모든 상처와 슬픔까지도. 하얀 이불 아래 잠시나마 감싸주는 듯했다. 서점 안작은 난로 옆에는 희망이와 훌쩍 자란 사랑이가 서로의 몸에 기댄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어느새 늠름한 성견이 된 사랑이는 가끔 잠꼬대를 하며 아빠를 허우적거렸다. 그럴 때마다 희망이는 귀찮다는 듯 꼬리로 사랑이의 얼굴을 툭 쳤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나직이 웃었다. 그의 삶을 채우는 풍경은 이제 이런 소박하고 평범한 순간들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의 서점은 더 이상 죽은 책들의 무덤이 아니었다. 동네 꼬마 민지가 강아지들을 보러 온다는 핑계로 자주 드나들면서 서점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리는 공간이 되었다. 민지의 엄마는 다른 동네 엄마들을 데려왔고 그들은 헌책을 사고 팔며 민준에게 시시콜콜한 동네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따금씩 맞장구를 쳐주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에 있던 딸, 수연과의 관계였다. 얼마 전 수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딸은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안부를 걱정하는 목소리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아빠, 잘 지내시죠? 희망이랑 사랑이는요? 그럼 잘 지내지. 저기서 자고 있구나. 민준이 휴대폰 카메라를 돌려 희망이와 사랑이를 비춰주자 딸은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민준이 지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내년 봄에는 꼭 한번 들어갈게요. 희망이랑 사랑이 간식 많이 사들고 그래라. 짧은 통화였지만 민주는 전화기 너머 자신과 딸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은 허물어졌음을 느꼈다. 그를 짓누르던 깊은 외로움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그 자리에 희미한 연결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희망이와 사랑이를 돌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생명을 향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된 것이다. 그는 시선을 들어 책장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노란 책가방이 놓여 있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내려보지 않은 가방이었다. 이제 그 가방은 더 이상 끔찍한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된 묵묵한 기억의 등대였다. 그 등대는 그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삶은 얼마나 연약한지, 사소한 일상과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잊지 말라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세우러져간 작은 생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민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거대한 슬픔의 공동콩동이 남아 있었다. 그는 평생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슬픔을 끌어안는 법을 알았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희망의 묵직한 머리를 무릎에 얹고 그 온기를 느꼈다. 무기력해질 때면 사랑의 천진난만한 재롱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두 영혼과 서로의 천을 나누며 추운 겨울을 함께 나고 있었다. 그의 구원은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은 것이었다. 텅 비어 있던 그의 시간은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감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유대감으로, 그리고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는 무게감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창밖의 눈은 그칠 줄 몰랐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점문에 걸린 영업 중 팻말을 준비 중으로 뒤집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문을 닫고 싶었다. 그는 낡은 전축에 오래된 클래식 음반을 올려놓았다. 부드러운 첼로 선율이 서점 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아 눈을 감았다. 스케치북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젊은 엄마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당신들이 남기고 간 이 소중한 생명들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잠에서 깬 희망이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사랑이도 다가와 그의 발치에 몸을 웅크렸다. 민주는 눈을 뜨고 두 가족의 등을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에는 지난 1년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아픔과 후회, 슬픔과 위로,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아주 조용한 평화가 기억의 서재의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